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4.19의 함성이 터져나온 지 일주일째 되던 4월 26일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이 발표됐고 학생들의 값진 피로 이뤄낸 4.19의 제1막은 이렇게 국민의 위대한 승리와 환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12년에 걸친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과도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우양허정입니다. 미국 체류 시절 이승만과 같은 독립운동 조직에서 활동해온 허정은 이승만이 친아들로 여길 만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6.25 동란으로 인한 부산 피난 시절에는 국무총리 서리를 지내기도 했던 허정은 서울시장 등 다양한 정치 활동을 통해서 당시 여야 인사들 간에 공정하고 소신 있는 정치력으로 신뢰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잠시 이승만 대통령의 곁을 떠나 있기는 했지만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이승만의 사람 우양허정. 그런 그가 과연 어떻게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추대되었고 4.19의 정신을 계승한 제2공화국 탄생의 임무를 떠맡게 되었던 것일까요? (4월 19일에) 경무대 앞 발포 사태 이후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격화되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2일 제야에 묻혀있던 허정을 긴급히 불러들입니다. 우선 자유당과 손을 끊으셔야 합니다. 자유당과 손을 끊어? 예, 당을 초월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 씨도 당연히 사퇴를 시키셔야 합니다. 지금 망설이실 때가 아닙니다. 좋아. 네, 그렇게 하겠으니 그대가 날 좀 도와주게. 예? 들어오란 말이야. 전 그냥 밖에서 심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마땅한 묘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에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4월 23일 장면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부통령직을 사임합니다. 그러나 자유당은 오히려 이기붕의 사퇴 고려 성명으로 수습을 시도, 전국은 악화일로를 치닫게 됩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이 대통령은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합니다. 이를 지켜본 허정은 이 대통령의 입각 권유를 받아들여 수석 국무위원인 외무부 장관으로 취임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이미 대통령의 하야에까지 미쳐 있었고 이를 깨달은 이승만 대통령은 마침내 하야를 결심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하야 결정 직후 허정 외무장관은 뜻하지 않은 자리에 불려가게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정관님. 자, 이쪽으로. 허 장관님, 이 사태가 사태인 만큼 허 장관께서 정부를 좀 맡아주셔야겠습니다. 네? 허 장관,
지금 대통령께서 하야하신 데다가 장 부통령까지 사임했지 않소. 이제 허 장관이 아니면 누가 정부를 맡겠소. 허 장관이 수석 국무위원이니까 당연한 절차가 아니겠소.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날 임명한 대통령께서도 하야하신 마당에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 자리에 있는단 말씀이요. 그리고 난 정부를 맡을 만한 자격도 힘도 없소이다. 허 장관님, 이게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를 좀 보십시오. 여야를 뛰어넘어서 무소속 의원들까지 다 모였지 않습니까? 우린 전부 같은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건 허 장관의 운명 같소. 겸허하게 받아들이신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소이다. 그래요. 이 만약에 허 장관께서 끝내 거절을 하신다면은 이 사태 이거 수습되기는커녕 점점 더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 누가 블루프린트를 만들기 전에 과도 정부는 저절로 높은 데서 물이 흘러서 얕은 데 괴듯이 돼갑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사람을 어떻게 임명을 해 아무 시비가 없고 과도 정부니까 그것도 그때 뭐 생각이 한 3개월 동안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서 총선을 하겠다는 얘기고 민주당이 집권 정당이 되리라는 것은 그때 벌써 구파, 신파에 이건 있었습니다. 근데 신파가 허정 씨에 대해서 또 괜찮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신파의 생각 속에는 윤보선 씨하고 허정 씨가 사이가 좋지 않은 걸 또 알고 있으니까 그런 모든 요소가 말이에요. 그때는 묘하게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그 과도 정부 3개월이라는 게 순하게 쉽게 잘 됐을 때 내가 난 6월 20일 날 미국에 갔는데 미국은 그때 송영찬을 그냥 시켜서 계엄령하에 3개월 질서를 유지하면서 총선을 시키려고 그랬죠. 4월 27일 허정은 과도 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하고 서둘러 조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허정은 시국 수습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이호 내무부 장관과 권승열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경무대로 찾아가서 개각과 시국 수습에 관한 주요 사안들을 이승만 대통령과 논의합니다. 이승만과 허정의 바로 이러한 관계 때문에 허정의 과도 정부는 본질적으로 자유당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인상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민주당이나 자유당이 내각에 들어가지 않았던 게 어떤 정치적인 고려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자유당에서는 워낙 교섭을 안 했어요. 그건 뭐 내가 그 시대에 상당히 가까운 의장하고 처지에 있어 잘 아는데 전혀 교섭을 대상이 안 됐고 민주당에서는 교섭을 했는데 그건 뭐 강하게 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연락은 했는데 두 분이 거절했죠. 사양을 했죠. 거절로 하는 것보다 사양을 했죠. 그 사양했던 어떤 이유 같은 거는 사양했다는 것은 새로 정부가 생기면 다 뭐 장관 이상의 자리를 다 자신하고 있던 처지니까 과도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조금이라도 흠집을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흠집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양했죠. 이기붕의 장남 이강석이 부모와 동생을 차례로 쏜 뒤 함께 자살함으로써 제1공화국은 막바지를 향해 내달았습니다.
독립투사여 국부로 존경받던 이승만이 12년간의 집권 끝에 독재자라는 오명을 쓰고 경무대를 떠나던 이날, 대통령 이승만의 퇴진을 외쳤던 시민과 학생들도 평민 이승만으로 돌아온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틀 뒤인 4월 30일 이승만 박사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이기붕 일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것이 이승만 박사가 대중들 앞에 나섰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마도 정부는 학생과 시민들의 행동으로 물러나간 과거의 현재 정권을 부개함에 있어서 강압과 폭력을 만들어진 모든 법률을 폐지하고 불법적인 일체 행위를 막는 혁명적 정치 계획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단행하려는 것이다. 취임 연설에서 허정은 비혁명적 방법의 혁명을 약속했습니다. 혁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보다는 법과 질서를 회복하면서 치안을 유지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스스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개헌과 재선거를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다음 정부로 권력을 넘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권 밖에서 시작된 혁명을 정치적으로 완수해야만 했던 국회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이 당시 국회 계파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전국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자유당은 조경규 등을 중심으로 자유당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대비하자는 재건파와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이재학을 중심으로 자유당의 해체를 주장하는 혁신파,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955년에 창당된 민주당은 해방 이후 한국민주당과 민주국민당 소속으로 줄곧 보수 야당의 입장을 지켜온 구파와 조선민주당, 흥사단, 그리고 전 자유당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신파,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구파는 윤보선, 김도연을, 그리고 신파는 장면을 각각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9년경부터 자유당의 혁신파와 민주당의 구파 사이에는 의원 내각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회동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회 내 역학관계는 당시 시국 상황에 대처해가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자유당 언론 탄압의 희생양이 되었던 경향신문이 드디어 4월 27일 복간됩니다. 복간 첫 호에서 경향신문은 현 체제 하에서의 정부통령 재선거, 그리고 국회 해산 후 새 국회에서의 개헌을 주장했는데, 이는 당시 장면이라는 대중적인 스타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신파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먼저 현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한 후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는 당시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민주당 구파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허수반 말씀에도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자유당 의원들이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각제 개헌안을 통과시킨다는 말씀이시오? 내 말은 바로 그 때문에 일이 더 잘 풀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Oh, let's see. Liberty Party knows better than other. They cannot use its political power. 그래서요? The people like that is what do they wish? Do you think they be able to go against the general situation? But it's not easy. Okay, don't worry. If they don't obey, we'll take necessary actions. Perhaps they will not be able to move because of public opinion. Anyway, the revised constitution will be passed. 다음의 선거에 곤란하다. 민심이 잘 안 따라온다. 그러니 내각제 개헌이라도 해서 야당이 될망정 그 정권을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소위 그 자유당 안에 있는 온건파라고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개헌안이 그 전부터 이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허정 가도수반이 혁명을 평화적 수단, 민주적 수단으로서 수습해야 된다 하는 성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지로 하고 지금 국회를 해산하면 헌법이 있는데 헌법이 중단이 되잖아요. 헌법이 중단이 되면 그야말로 신천지가 되는데 가도정부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혁민적 방법은 나라를 위해서나 또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나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데 신파가 지지하고 있던 장면이 선개헌 후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신파는 곧바로 당론을 번복합니다. 이로써 신구파 사이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자유당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서 개헌 전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당 의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자유당 의원들은 보복적 조치를 멈추지 않으면 개헌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위협은 곧 여론의 비난을 받았지만 허정은 더 이상의 보복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자유당의 요구에 응해줌으로써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Minister Hall, please listen carefully. This is strictly confidential. Oh, tell me. Madam Lee has contacted my wife quite often over the last few days. She's worried because Dr. Lee's health is getting worse than before, and she asked my wife for help to get him to Hawaii for some rest for the time being. To Hawaii? They have a friend in Hawaii who can take care of them. Also, my government would formally welcome Dr. Lee in exile. But the problem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 Korean government will issue him an overseas tourist visa. That is your decision entirely. Okay. There's no reason to disagree. They will leave for Hawaii to relax for a while. Great idea. I think it would be a good move for the Dr. Lee to go abroad for the time being, for his health and to gain public opinion. Okay, let's try it. 나도 알아볼 만큼은 다 알아봤습니다. 참, 박 비서관님도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될 텐데 뭘 그렇게 감추십니까? 벌써 소문이 자자하다고요. 언제입니까? 망명 예정일이. 이보세요, 이 기자. 망명이라니 도대체 무슨 당치 않는 소리요? 아무리 하야 때문에 충격이 크셨다지만 한평생 조국 광복을 위해 몸 바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뭐 때문에 망명을 하십니까? 괜히 추측 기사 쓰지 마시고 제발 믿으세요. 그럼 손님이 오셔서 이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즈음 이웅희 기자는 미 대사관의 비상한 움직임과 김포공항에 와 있다는 정체불명의 비행기에 대한 정보를 통해 이 박사의 망명에 대한 심증을 거의 굳히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치호입니다. 제가 이웅입니다만 그게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같은 날 저녁, 토요일 저녁 당직을 하고 있던 경향신문의 윤양중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경향신문입니다. 네, 제가 취재기자인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 화장 움직임을 잘 살피시오. 아마 큰 거 하나 건질 수 있을 거요.
네? 아, 여보세요. 시래준 누구?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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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화장으로 빨리. 아, 이거 벌써 1시간째야. 아, 이거 누구 장난한 거 아니야? 틀림없다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대특조에 걸릴걸. 잠깐, 누가 왔다. 저건 이소영 외무차관 아니야? 틀림없어. 망명이야. 일단 기다려보자고. 이봐, 좀 천천히 가지. 왜 그러십니까, 아카? 북한산이 새 옷을 입는구먼. 이봐, 이차관. 한강이 보고 싶으니 아직 멀었나? 다 왔습니다. 올라가시죠. 카카,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내가 무슨 말을 해? 말을 하면은 생각이 달라질 줄 모르니 날 이해해주고 그냥 떠나게 해줘.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the Korean people? Nothing. I love Korea.
10월 29일 이승만 박사는 돌아올 기약 없는 암담한 망명의 길에 올랐고 이 소식은 여론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궜습니다. 당시에 정치권에서는 이 박사 망명에 대한 논평이 반드시 국내에 남아가지고서 4.19를 유발한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왜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끔 정부에서 허용을 했느냐. 이거는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공식 표명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뭐 심각하게 이 박사를 망명시킨 데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총공세를 가할 만한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또는 정치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일부 여론, 상당한 여론에서는 이 박사에게 남아있을 것 같으면 어차피 3.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 규명이라 할까, 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법원의 어떤 그 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정치의 과거를 청산하는 과정에서나 또는 앞으로 다가오는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망명 잘했다 하는 그런 일부 여론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 박사의 망명은 자유당 의원들의 당 재건 희망에 결정적인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런 격변 속에서도 6월 10일에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정선거사범 공소시효 만기일이 6월 14일이었던 관계로 신변의 불안을 느낀 자유당 측은 표결일자를 늦추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안 설명도 다 듣고 의원들 질문에 또 답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이 개헌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표결 날짜를 6월 14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요. 해보시오. 자유당 의원들은 이미 정치적으로 연구철 탄 지 오래입니다. 언제 망우리로 갈지도 모르는 우리들인데 망우리 좋지. 왜 굳이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날짜를 잘라 묶으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웃으실지 몰라도 지방자유당 동당위원장 같이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은 15일 기월 넘기려고 서울로 잔뜩 피신해 있습니다. 이젠 자유당 문패가 없어진 방국에 보복 같은 걸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자유당 당원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마시고 한 15, 16일쯤으로 날짜를 정했으면 합니다. 마침내 6월 15일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져 내각 책임제 개헌안은 총 218명의 제적 의원 중 2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12년 동안에 걸쳐 1인 독재 정권을 뒷받침한 대통령 중심제는 이로써 물러가고 4월 민주혁명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51일 만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갈망하던 내각 책임제 개헌안은 드디어 통과되어 제2공화국의 투전이 씩씩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이송해온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긴급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날 오후 4시 10분에 정식으로 공포했습니다.
허정 과도 정부는 2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새 정부 출범에 실질적인 초석을 마련하는 데 성공합니다. 4.19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집단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민주당의 혁명 과업 수행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의 내분 속에서 혁명의 계승보다는 권력의 재분배에 더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4.19의 실질적인 주도 세력이었던 학생들은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이라는 투쟁 대상이 없어지자 학원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나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국민 계몽 활동을 통해서 7.29 총선에서 보다 많은 민주혁명 인사들을 국회로 보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4.19 당시 학생들에 비해서 혁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농민, 노동자 계층은 4.19 이후 오히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6, 70년대 민중운동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4.19 이후의 전국은 보다 철저한 혁명의 완성을 요구하는 혁신 세력과 사회혁명보다는 정치혁명 수준에 머물려는 보수 세력 사이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4.16 하야성명 직후 학생들은 곧바로 장기간의 시위로 흐트러진 거리 질서와 치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은 학생은 학원으로라는 구호 아래 학원 내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고, 또한 경무대 앞 발포 사건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대대적인 모금 운동도 펼쳤습니다. 외채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던 국가 경제 자립을 목표로 국산품 애용을 장려하고 외제 상품을 불태우는 신생활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민의 정치의식을 계도하여 7.29 총선을 민주 공명선거로 이끌기 위한 국민 계몽대를 조직했고, 반혁명 세력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반혁명 세력 모의 장례식 행사를 거행 무언의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세계사상 처음으로 기존 정권을 붕괴시키고 정치적 혁명을 일단 성공시켰다는 어떤 그 혁명 주체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 스스로가 정권을 담당할 의사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학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학생 본분의 입장으로 본분을 계속 성실히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기성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의 학생 신분으로서의 일만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29 총선만은 우리 4월 혁명의 정신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구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공명선거를 위한 학생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 정치사회가 너무 메카시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보다 건전한 민족적 자각과 진보적인 정치 세력도 다소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또 생각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한편 4.19 직후 자유당 정권의 탄압으로 거의 휴면 상태에 있던 혁신정당 세력이 집결해서 5월 27일 사회대중당을 조직, 평화통일의 구호를 내걸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쟁이 건수도 전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경남 거창에서는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거창군 신원면
6.25 전쟁 중에 이곳 농민 600여 명이 국군에 의해 무고하게 학살당한 사건과 관련 유가족들은 10년이 지난 이해 5월 11일 당시 신원면장이었던 박영보를 생화장하고 피학살자 유족회를 조직, 전국적인 진상규명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4.19 직후 우리 농민의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피로써 4.19 혁명을 일으켰으니 이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이런 결의에서 출발 4.19 이후 교원들의 노조 결성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가운데 4월 29일 대구의 공사립 중고등학교 교원들이 최초로 대구 지역 교원 노조를 결성합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들의 노조 결성 운동은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허정과도 정부는 문교부 장관을 통해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교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즉각 해체를 지시합니다. 저한테 묻기를 이 선생 전국의 교원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러므로요. 그래서 내가 한 20만쯤 됩니다. 이러므니까 곧 이어서 그럼 그 20만 명이 단결된 힘을 이제 참 과시를 하면은 거기에 대적할 만한 이 조직 세력이 이제 우리 한국 내에 있느냐고 그렇게 이제 답을 하대요. 거기에 내가 뭐 답할 그게 없지요. 글쎄요. 그러면서도 역시 그건 어디까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아닙니까 말이야. 이래 얘기하니까 역시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나 교원 노조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교사, 일부 여론 및 노동계의 연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교원 노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이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과도 정부라는 이 권력의 공백기에 군부 내의 움직임은 어떠했는가? 4.19 당시 60만 병력의 한국 군대는 반정부 시위를 탄압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을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송효찬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휘관의 명령만 떨어졌더라면 군은 즉각 발포를 했을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군은 자유당 정권과 시위대 사이에서 중립을 지킴으로써 4.19 혁명을 성공케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군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과 중요성을 자각해 만들었고 결국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도 정부라는 힘의 공백기에 군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허정은 이러한 군부를 어떻게 조절해 나간 것일까요? 누구보다도 군의 정치적 개입을 염려했던 허정. 군부 통솔을 위한 그의 첫 포석은 이종찬 장군의 등용이었습니다. 이종찬 장군은 52년 정치파동 당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좌천당한 사건 등으로 인해 매우 존경받는 군인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종찬은 군이 가장 먼저 할 일이 정치적 중립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선 3.15 선거에 관련된 지휘관들을 숙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계속 간다면 군 사기 문제도 있고 지휘 계통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텐데 큰일입니다. 숙군도 좋지만 군 위신 문제와 국방상의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젊은 장교들한테는 점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다 일러주시오.
여기 우리들은 4.19 지나고 나름대로 정군 문제를 논의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뭔가 조직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데 예의가 없을 거야. 맞았어. 이젠 산발적으로 정군 문제를 다룰 땐 지났다고. 그런데 말이야, 내 생각은 정군에 관한 연판장을 작성해서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에게 서명을 받았으면 하는데. 연판장? 아직 우리 위치로는 좀 무리하는 게 아닐까? 아니야. 그걸 만들어서 국방장관과 총장에게 보낼 생각이야. 야, 그 연판장을 만들기 전에 먼저 군에서 내보내야 될 장성들부터 가름해야 하지 않겠니? 그거의 순서 아니간. 좋아. 이제부터 우리의 구심점은 박정희 소장일세. 그럼 저 국방장관과 총장께 보내는 연판장은 종필이 네가 맡아라. 좋아. 초안은 내가 잡을 테니 여럿이 돌려보고 결정하도록 하지. (5월 8일) 하극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연판장 사건으로 시작된 군부내의 정군운동으로 일부 장성들이 동요하는 가운데 5월 20일 송유찬 장군이 허정과의 의논도 없이 사임을 발표하자 후임 육군 참모총장에는 최영희 장군이 임명됩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 군부내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허정은 정군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는 군의 반발과 사기 저하 문제를 고려해서 자진 예편하는 장성들에 대해서는 외교관직을 제공하는 등 각별한 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자간 군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갔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몇몇 사람, 많은 사람이 나갔습니다. 장성급, 중장급도 나가고 소장급도 나가고 또 그 사람들을 그냥 불매스럽게 나가는 것보다 명예를 줘서 그래도 중장쯤 됐으니까 소장쯤 이 사람도 경군 일에 공을 인정해가지고 자진해서 나가는 예편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정군을 한 거죠. 숙청한 것보다도. 정군을 해가지고 그것이 했는데 그 후에 뭐냐면은 그분은 군에 대한 의식, 특히 군인이 이제 만큼 자랐으니까 이 군인들이 혁명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다고 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만나보면 언제든지 군은 혁명하면 안 된다. 군사혁명은 우리나라 자꾸만 군사혁명 하게 되니까 군사혁명 하지 말아라. 그거를 설명서를 발표해서 해야 된다. 그래도 군에 대한 허정의 불안감은 계속돼서 7월 17일 제헌절에는 3군 참모총장의 헌법 준수 선서식을 갖기에 이릅니다. 이 자리에서 3군 참모총장들은 헌법에 손을 얹고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서합니다.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3.15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첫 공판은 허정 과도 정부에게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혁명 뒤수습에 대한 허정 과도 정부의 의지가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여론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심은 정부와 여당에서 완전히 이탈하였으므로 합법적인 선거 절차로는 도저히 여당인 자유당 후보자 이승만 및 이봉에 당선될 수 없게리다. 피고인 최인교, 이성호, 이양학, 최병환 등은 이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법원 주위에 몰려든 시민들의 숫자는 이 재판에 쏠려있던 국민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국민 감정은 이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을 엄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실정법으로서는 대통령 선거법 여기에 최고형이 징역 6개월이죠. 6월밖에 할 수가 없게 돼 있었으니까 가서 저런 사람들을 징역 6개월 하면 되느냐, 엄벌해라 이렇게 하고 또 엄벌할 법은 없고, 그러니까 당황한 검찰이 이 부정선거 사범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론은 뭐냐 하면은 정부 조직을 반국가 조직으로 변환시키는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최윤규를 위시한 이 내무장관을 위시한 그 정부 내의 장관들이 이 독재국가로 그 정부 조직을 바꿨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할 정도로 검찰은 국민감정에 영합을 했었습니다. 허정 내각은 되도록이면 빨리 어떻게 시끄럽지 않게 빨리 그 다음 정권에다가 넘겨줘야 되겠다. 그것이 이른바 과도내각이니까 그래서 그저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 사실은 기소도 아주 잘못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허정과도 정부에게 남겨진 일은 단 한 가지, 민참의원 총선을 무사히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허정 내각은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 일자를 7월 29일로 확정, 공고했습니다. 곧이어 닷새간에 이 후보자 등록이 실시됐는데 민의원에는 1,562명이, 참의원에는 214명이 등록해서 각각 6.5대 1,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국은 곧 선거 열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 혁신 세력은 짧은 시일 내에 조직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보수 정당과 대결을 해야 했으나 결국 혁신연합 결성에 실패하고 맙니다. 사회대중당이 내걸었던 어떤 구호라든가 모토하고 일반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건 거의 없었죠. 그때는 뭐 상당히 그 자유로운 분위기였으니까. 그리고 구호 자체도 뭐 그렇게 동떨어진 것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선거 기간이 너무나 짧았다는 거, 그리고 이승만 정권 하에서 철저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이 연대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불과 말하자면 이 후보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거라는 게. 그러니까 1개월 남짓의 선거운동 가지고는 어떤 정당도 아주 힘들었던 것이고, 또 국민들 사이에는 그때까지도 그 민주당이 유일한 야당으로서 자유당과 철저히 싸운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꽉 박혀 있었고. 한편 권력의 장악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신구파 간의 대립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공천 과정에서부터 유세 현장에서까지 각 정당별 후보들 간의 경합 못지않게 신구파 후보 간의 경합도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7월 29일은 다가왔고 온 국민이 흥분 속에서 고대하던 총선이 실시됐습니다. 자유당 정권 때와 같은 경찰과 행정조직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4.19의 결실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당초 예상했던 바와 같이 자금과 조직 면에서 우세했고, 또 과거 이승만 정권과의 투쟁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의 압승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혁신 세력은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하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 의사당에서 나오면은 택시가 그냥 태줍니다. 어느 당이냐 물어봐서 자유당이라고 돈 받지만은 민주당이라고 하면은 돈 안 받고 태다 줄 정도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던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 선거에 나가면 뭐 좀 쌍뜬 말로 싹쓸이를 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예상을 했어요. 또 아니가 아니라 선거를 치르고 나니까 원체 민주당이 많이 됐어. 많이 됐는데 이제 그것이 민주당에서 잘못한 것은 설사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당을 갈라가지고 돈로 맹길 게 아니라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파벌로 얼마든지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때 또 당을 갈라가지고 나간 바람에 저 여당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야당을 맹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갈라가지고 맹기는 그것이 신구파로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 이제 그것이 하나의 그 오육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원동력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4.19) 혁명 완수의 공약을 앞세우고 제2공화국의 거대한 집권당으로 등장한 민주당.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도 노골적인 반목을 보였던 두 파벌은 선거가 끝난 후 권력의 분배를 놓고 싸움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분당이라는 사태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독재 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항거했던 학생들의 희생 위에서 1공화국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 잠시 현대사의 한 시기를 담당했던 허정 과도정부. 이 과도정부를 거치면서 혁명의 시계추는 과연 어디를 향해 움직였던 것일까요? 허정 과도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혁명 직후 정치 사회적인 혼란기에 아무런 권력의 기반이나 지원도 없었던 그가 3개월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개헌과 총선거를 무사히 치름으로써 제2공화국 탄생에 실질적인 산파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허정 과도정부는 혁명정부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허정 자신에게는 권력의 기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유일한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관료 및 경찰 등 자유당 치하의 정부 조직마저도 숙청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숙청 작업도 철저하지 못해서 혁명의 완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실패했다는 것이 또 다른 평가이기도 합니다. 결국 허정 과도정부는 혁명의 완성을 위한 과업을 후속 정부에 물려줌으로써 그것을 계승한 제2공화국의 민주당 정부는 처음부터 어려움 속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불안한 출발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민주정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